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황이기에 조만간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가능하기에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까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는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압수수색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해당 관공서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해도 경호처장이 대통령실을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유사 사례도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진행하던 박영수 특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보안 유지와 기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대신 밖에서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신병 확보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병 확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병 확보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과 일단 윤 대통령을 수사관서로 소환 조사 후 긴급 체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나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달리 신병 확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소속기관 책임자의 거부권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사기관도 해당 법률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될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에 충격을 받은 외신들은 일제히 한류현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았다는 점을 들면서 이번 계엄 사태가 한국에 감춰진 민낯을 드러냈다는 식으로 언급했습니다. 실제 외신들의 인터뷰에 응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대부분 K-팝의 긍정적 분위기에 익숙했는데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다른 면을 목격했다며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계엄 선포에 놀란 외신들은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민들의 아주 특별한 시위 문화에 또다시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회 현장을 찾은 외신들은 한국민들의 집회 시위 문화를 목격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에서의 윤석열 탄핵 시위가 너무나도 평화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진행됨을 전하면서도 그와 함께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여 기존의 촛불 대신 야광 응원봉을 흔들며 K-팝을 떼창하는 전혀 새로운 시위 문화를 전 세계에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프랑스 AFP-통신은 시위 현장 곳곳의 모습을 상세히 전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유머러스한 깃발과 분장을 하고 시위에 참석하고 대부분 참가자들이 K-팝 속에서 즐겁게 뛰어다니고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LED 촛불을 흔드는 등 시위는 댄스 파티를 연상케 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도 마찬가지입니다. BBC는 대형 스크린과 카메라가 있는 한국의 시위 집회는 야외 음악 축제 같았다며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여러 장르의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시위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시위에 참가한 외국인들도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시위 발생 시 인근 상가에 대한 약탈로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시위 현장 인근의 편의점들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면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질서 있게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고 인근 음식점은 미리 예약하거나 선결제한 손님까지 있다는 것을 접하고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토록 평화롭고 질서 있고 모두가 즐거운 시위는 처음 접해보았다며 한국의 시위 문화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외신들은 이번 한국의 탄핵 시위가 전 세계 시위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한국 시위 문화가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고 보도했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민의 시위가 차세대형 민주주의 모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가장 큰 모순은 가장 개방적이고 활력 넘치는 민주적 시위 문화를 가진 한국민들이 가장 권위적이고
퇴행적인 대통령을 가렸다는 점인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윤 대통령을 제명하거나 탈당을 요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국회 탄핵 표결에도 집단불참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를 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국힘의 일련의 행위는 과거 통합진보당의 해산 사례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위헌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 8조 사항에 따르면 정당해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이석기 전통진당 의원 등 일부 당원들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을 정당 차원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당원 소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기관을 접수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허무맹랑한 말뿐이었지만 당시 헌재는 이를 정당 차원의 목적과 활동으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당을 주도하는 세력인 이 전 의원의 목적과 활동은 정당에 귀속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헌재는 통진당 지도부가 이 전 의원 등을 제명이나 탈당시키지 않으며 비호했던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김희수 재판관은 정당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정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는 무시되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국힘의 대응을 당시의 헌재 다수 의견에 대입하면 국힘은 정당 해산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재 다수 의견이 정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진당 사례에서는 일개 의원과 일부 당원이 연루되었고 작은 모임에서의 주고받은 언행에 불과했던 반면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는 대통령과 군장성들이 주도하고 실제 군경까지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훨씬 중대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힘의 주도 세력으로 국힘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의 헌재의 논리대로 하면 윤 대통령의 목적과 활동은 응당 국힘에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에 대하여 국힘은 윤 대통령을 제명도 하지 않고 탈당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 탄핵 소추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의 행위를 비호했습니다. 결국 이석기 전 의원과 통진당처럼 윤 대통령과 국힘도 한몸이기에 2014년 당시의 헌재의 의견대로라면 국힘은 마땅히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힘이 지금 당장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헌법 8조 사항에 의하면 정당해산 심판 청구 권한은 정부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석기 전 의원을 비호한 통진당처럼 국힘이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시도한 윤 대통령을 계속 비호한다면 아예 국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질 수도 있고 향후 정권이 바뀌고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 국힘 해산 카드는 다시 부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와 그 이후의 탄핵 정국으로 우리 경제 수치들이 연일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엄령 선포 당일 손님들이 줄줄이 예약 취소해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음식점 주인, 환율폭 등으로 해외 대금 결제에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업주 등 직접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위헌적 계엄 선포와 군의 출동으로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그 피해를 야기한 윤석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시민 1만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여만 원씩 합계 약 40억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추진했는데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근거로 대통령이 직무상 위법 행위를 저질러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되었지만 4년 만인 2020년 11월에 최종 패소 확정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대통령의 위법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하여는 대통령 개인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만 대통령의 위법 행위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일반 국민의 경우는 모든 국민이 그와 유사한 감정을 겪은 것이 아니고 나아가 그런 감정으로 인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 판례를 근거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들이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달리 해석하는 법조인들도 많습니다. 우선 이전의 판결은 일반 시민들의 위자료, 즉 정신적 충격과 분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일 뿐이라며 손님들의 예약 취소나 환율폭 등으로 직접적인 물질적 손해를 입은 음식점주와 기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일반 시민들의 통상적인 정신적 피해와 특정 시민들의 물질적 혹은 금전적인 직접 피해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은 이 경우를 대비해 그 피해를 증명할 자료를 지금이라도 확보해 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법조계 일부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도 2016년대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농단이라는 비교적 추상적인 것이었지만 이번 위헌적 계엄령 발포와 그에 따른 군의 출동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것이고 그 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기에 일반 시민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합니다. 앞으로 위헌적 계엄 선포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를 입은 점포업주나 기업주들이 줄줄이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나아가 계엄과 군 출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윤 대통령 개인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과 내란주 수사로 막다른 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형사 책임 외에 수백 수천억에 이르는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핫클릭 뉴스 리뷰는 오늘 있었던 수많은 뉴스 중 가장 인기 있었던 기사와 사진 영상을 엄선한 후 다시 정리하여 제공하는 뉴스 리뷰 채널입니다. 핫클릭 뉴스 리뷰를 구독하시면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는 오늘의 핫클릭 뉴스를 매일매일 이 시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